반갑습니다. 저는 숭실대학교 최영광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와 IT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재해는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재해는 자연적인 재해가 더 많았습니다. 홍수 또는 쓰나미, 지진, 화산 이런 게 그동안 우리가 알던 재난이었습니다. 이게 자연적인 재난이고요. 사회적인 재난, 정치적인 재난이 있는데 이건 테러나 전쟁입니다. 이런 재난의 특징은요. 대단히 국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에 만난 코로나19의 재난은요. 특발성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별한 요인을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고 어디서 확산되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면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가 또는 세계의 사회가 많이 바뀌게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현재는 전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사회적인 면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면은 비대면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고 이 내용도 바로 뒤에서 설명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문화적인 측면에서 개인주의가 지속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디지털 세대가 진입하면서 세대 간의 디지털 디바이드가 굉장히 강화됩니다. 세대 간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고 약간의 충돌이 조금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문화적인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아시다시피 글로벌 경제로 넘어왔는데 이제 글로벌에서 보이지 않는 방역 장벽이라는 게 생기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커다란 문제고요. 정치적인 면에서는 선의를 가지고 감시하는 겁니다. 선의를 가지고 감시하는데 개인의 정보가 전부 노출되는, 그래서 개인의 정보가 중요한 것인지 또는 공동체를 위한 정보가 중요한 것인지 그 가이드라인은 무엇인지 이런 쪽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도 진행되었던 사안들입니다. 근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단면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슬라이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요. 방송과 통신과 인터넷은요. 각자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의 영역, 통신의 영역, 인터넷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송신자가 있고 또는 수신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데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메신저가 있습니다. 이 메신저를 누가 하고 있느냐? 미디어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디어가 통신 미디어, 방송 미디어, 인터넷 미디어 자기만의 특정 도메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도메인이 하나로 합쳐지고 있습니다. 합쳐지면서 어떤 특징을 보여주느냐 하면은 미디어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이런 패턴을 보여주게 됩니다. 온타임 딜리버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타임 플랫폼에서 이미 통신과 방송 하나의 서비스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쓰시거나 다른 디바이스를 쓰실 때 이게 방송으로 오는지 통신으로 오는지 여러분은 구분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건 한꺼번에 딜리버리 됩니다. 현재는요. 신문 영역, 음악, 라디오, 게임, 웹툰, 영화, 드라마까지 하나의 컨텐츠로 하나의 딜리버리를 만들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디어가 변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패턴을 보여주고 있느냐면은 재택근무가 들어오고요. 또 금융, 의료, 쇼핑, 학교, 종교 활동이 들어옵니다. 이게 새로운 미디어로 통합되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은 새로운 미디어는요. 여러 가지 서비스를 믹스하면서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새로운 산업이 탄생하고 기존 산업이 쇠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와중에 믹스되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전자결제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새로운 디지털 화폐가 부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사회적인 측면 또는 경제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사회적 측면에서의 비대면입니다. 비대면은 디지털 디바이드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나 밀레니엄 세대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내용입니다. 인강을 듣고 자란 세대들에게는요. 비대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이 비대면이 우리의 이 사회 일상 영역의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들어오면서 어떤 것을 요구하게 됐느냐 하면은 어떤 성과 방식을 다시 평가하는 비대면 방식에 대해서 업무 평가를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동안은요, 우리가 팀워크를 기반으로
또는 함께 일하면서 서로 교류를 하면서 평가하는 시스템을 주류를 이루었다고 하면 이제는 개인별 업무와 개인별 성과를 가지고 서로 평가를 해주는 이런 패턴으로 전환이 됨을 의미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코로나가 끝나면은 조직 구조 개편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구조 개편되면은 어느 정도 코로나 이후에는 레이오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수 현상에서 일어나는 생산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다시 IT로 우리가 리커버리 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계속 진행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절감되고 생산성은 향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의 역할은 어떻게 관리 감독이 아니라 업무를 코디네이션 해주는 그런 역할로 새롭게 전환될 수가 있고요.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생산성을 유지한다면은 온라인 집중 근무 시간을 마련하거나 또는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온라인 커피 브레이크 타임을 운영을 해서 서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지만은 커뮤니케이션이 지속되는 그런 상황을 꾸준히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리사 메이어, 즉 예전 야후 CEO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택근무가 생산성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MS는 재택근무를 철회한 사례가 있고요. IBM도 재택근무를 철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기업이 철회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의 새롭게 진입하는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는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입니다. 그 세대와 같이 일을 한다는 건 이런 업무 영역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이 업무 영역이 기업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기업은 조직 개편을 통해서 새로운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사회적인 또 비대면 측면에서는요, 방금 말씀드린 디지털 세대와 인강 세대의 학습법입니다. 블렌디드 러닝 또는 플립드 러닝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업이 정착되게 될 것이고 퀴버라는 게 있습니다. 퀴버를 다운받아서 여러분이 간단하게 3차원 AR, VR을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면서 이렇게 일반 환경에서도 AR, VR을 믹스해서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구나, 새로운 학습을 만들어 나갈 수 있구나라는 걸 한번 경험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요, 일부 시범 수업 또는 그 뮤지엄 이런 그 전시관에서는요, 이런 그 3차원 홀로그램 방식의 앱을 가지고 이해도를 돕는 또는 이런 방식들이 많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요, 이렇습니다. 글로벌 시장이 이제 장벽이 보이지 않는 장벽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한일 무역 분쟁이 있었습니다. 불화수소해서 불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모 대기업은 이 문제를 이미 해결해서 그동안 반도체 생산에 전혀 문제없는 생산 인프라를 구현한 바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잘 가져갈 수 있느냐. 1단계 위험 단계, 2단계 심각 단계, 3단계 매우 심각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각 단계별마다 경영 전략이 필요해진다. 이번 코로나 단계에서 일부 기업은요, 글로벌 셧다운으로 공장이 멈추게 됐습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 정책으로 빨리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리스크 매니지먼트로 전환시키면은 각 단계별 어떤 액션 플랜을 가져가야 될지 상당히 중요해진다. 이런 면에서 인소싱이 좋은 것이냐, 아웃소싱이 좋은 것이냐 하면 대표적으로 애플은 아웃소싱 전략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인소싱 전략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 실적을 보면은 애플보다 삼성이 훨씬 더 이런 비상 경영을 잘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영향을 받고 있는 10개국을 보면요, 대부분이 선진국입니다. 또는 OECD 국가입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앞으로 글로벌 경제가 결코 쉽게 리커버리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많은 시장은 선진국의 포션이 가 있고요. 선진국의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경제 회복도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이 하나의 어떤 글로벌 경영 전략을 가져갔다면 이제는 리전별 경영 전략이 굉장히 필요해집니다. 원 자료에 소싱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화 패턴이 굉장히 필요해지고요. 지금 물류가 이동되는데도 굉장히 제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UPS나 페덱스는요, 물류 이동에 현재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체 항공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자체 화물기를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임리스한 환경에서 경영 패턴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요, 개인의 정보를 노출시키는 것,
또는 사회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 어느 게 중요하느냐, 이런 우리가 딜레마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노출시킬 것이냐, 개인의 정보와 사회의 안전을 위한 딜레마에서 우리가 합의점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코로나의 환경에서 가장 많이 매출이 올랐던 쪽은요, 클라우드 비즈니스입니다. IT 쪽에서는 클라우드 비즈니스고요. 또 한편으로는 방송 기자재가 많이 팔렸습니다. 이제는 이런 내용이 안전 산업에 대한 새로운 인더스트리가 생길 것이라고 보여지고, 안전과 헬스케어 또는 보안 산업과 믹스해서 보안 헬스케어 비즈니스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열을 감지할 뿐만 아니라 열 감지를 통해서 안면 인식을 하고, 안면 인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원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생체 정보를 가지고 결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어디까지가 개인의 생체 정보를 노출해 줄 것이냐. 개인의 생체 정보가 많이 노출되는 순간에 정보의 역선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로봇 패트롤이고, 로봇 패트롤이 다니면서 사람들의 열을 감지하고 신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생체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요. 이 내용에서 안면 인식을 통해서 이 사람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사람이 현재 감정이 즐거운 상태인지 또는 우울한 상태인지 파악해서 상거래에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경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동의할 것인지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개인주의입니다. 이제 모든 소비는 퍼스널라이즈드한 서비스입니다. 왓챠 플레이, 그 다음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요, 코로나에서 미국에서 약 4천만 명의 가입자가 늘었다고 하고요. 개인에 관련된 어떤 컨텐츠 딜리버리가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고요. 상거리에서 주문하는 게 바로 온타임에 딜리버리 되는 경우가 불안한 사회에서 소비자가 요구하는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쿠팡 비즈니스가 대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전 세계 가입자가 현재 약 2억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는요, 자체적으로 영화 콘텐츠를 만들어냅니다. 넷플릭스에서 만든 콘텐츠 중에 로마 제국이라는 콘텐츠는 지난해 오스카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의 영역 자체가 어떤 나라의 영화 산업보다 현재 더 커져 있는 그런 상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고객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또 이렇습니다. 믹스앤매치해서 이제 상거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많이 사면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거예요. 또 델리버리를 1주, 2주 늦게 받으면 또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패턴의 믹스앤매치 프라이싱 구조를 많이 선택하게 된다. 이제는 공공기관에서도 드라이브 스루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어떤 공공기관에 어떤 요청을 한다면은 디지털 콘텐츠로 받거나 여러분 물리적으로 받아야 된다면 공공기관의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 환경으로 전환될 포인트가 현재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측면, 경제적 측면, 또 정치적 측면, 문화적 측면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금융 IT가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한 것이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요, 우리 사회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사회 곳곳에서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가속화되었습니다. 어떻게 잘 적용시킬 것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여러 환경에서 파생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게 되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이네이블러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자동화된 내용을 가지고 경험과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미러 환경에서 모든 게 현실과 매칭이 됩니다. 아마존 대시나 드론을 통해서 여러분이 물건을 파악할 수 있고 삼성페이, 애플페이, 알리페이로 비용을 지불할 수 있고요. 증강현실을 통해서 내가 이 물건을 사면은 우리 집에서 어디에 배치하는 게 좋을 것인지 사진을 찍어오면은 그 사진이 여러분이 구매할 물건과 매칭하면은 바로 가상 환경에서 구성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앱에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디지털 가속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서 파생되는 게 다양한 비즈니스가 나오게 되고 금융에서도 그 파생 비즈니스를 하나씩 볼 수 있다. 전자결제와 블록체인입니다. 앞서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드린 게 있습니다. 방송, 통신, 인터넷의 영역이 하나로 머지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가 탄생할 수 있다.
새로운 비즈니스 탄생하면서 전자결제가 중요해지고 전자 페이먼트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발생한다. 우리나라 페이먼트가 100가지가 넘습니다. 전자 페이먼트가 새로운 화폐에 대한 요구로 바뀔 수가 있고요. 그동안 전자 페이먼트를 사용하지 않았던 세대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대들이 전자 페이먼트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왜 사용하지 않느냐 하면 설치 비용입니다. 여러분이 이 스마트폰에도 설치합니다만은 각 매장에서도 전자 페이먼트를 설치해야 됩니다. 판매점에서의 설치 비용, 그 다음에 전통 장벽이 있습니다. 현금을 사용했는데 이제는 다른 페이먼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전통적인 어떤 고정관념이 있고요. 사용에 대한 낯설음이 있고요. 가치에 대한 낯설음이 이런 게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희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자결제 시장이 상당히 커지면서 전자결제 플랫폼의 어떤 경쟁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방식은요, 새로운 화폐에 대한 요구가 나오게 되고 새로운 화폐는 블록체인 기반의 화폐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그동안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새로운 화폐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대 국가에서는 화폐의 발행권은 절대 국가 이외의 기관에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이게 근대 국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아무리 시장이 커지더라도 화폐로서 인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블록체인 화폐를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면 그 내용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되고 있는 건 CBDC입니다.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입니다. 이제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에서 현재 지금 RFP가 작성 중에 있고요. 내년 초에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해서 테스트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제 모든 상거래가 온라인상에서 전자결제가 되고 여러 페이먼트가 중앙은행의 디지털 커런시로 바꿔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블록체인 기술은 혁신 기술이 아니라 기반 기술로 볼 수 있고요. 이 내용은 화폐뿐만 아니라 보건 환경 또는 제조 환경 또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고 원산지를 등록하는 환경에서 모든 환경에서 탈중앙화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페이스북에서 리브라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걸 미국 금융위원회에서 스톱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중앙은행에서 재검토할 시점에 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현금 없는 디지털 화폐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디지털 디바이드가 발생합니다.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모든 걸 결제할 때 대부분 토스를 씁니다. 한국은행은요, 이미 2016년에 동전 없는 나라를 이미 얘기한 바 있고, 최대한 올해까지 동전을 발행하지 않는 게 한국은행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스웨덴 정부는 2030년이면 현금이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싱가포르는요, 올 3월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현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호주는요, 아직 최종 법률 선포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2014년 현금 없는 국가 추진위원회를 발족해서 현금 없는 국가를 이미 선포한 바가 있고요. 덴마크는요, 노숙자들도 현금으로 기부를 받지 않습니다. 단스케뱅크는요, 노숙자 연합회 모바일 페이먼트 디바이스를 다 증여를 해서 여러 구걸하는 사람들도 디지털 머니로 돈을 받는. 프랑스도 2015년부터 1,000유로, 우리나라 지금은 한 150만 원 정도 되나요? 15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할 수 없는. 금융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이제는 세임리스한 환경입니다. 여러분이 모바일 인터넷을 액세스합니다. 현재 상거래 70%는요, 모바일에서 일어납니다. 자, 모바일에서 상거래 발생하면 이 상거래 데이터가 스크롤링이 되고요. 생체 인증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인증해줍니다. 이 패턴이 분석이 되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블록체인으로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결제되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을 굉장히 선호하게 된다. 결국은 비대면 상거래에 급증하면서 이런 페이먼트가 어떤 웰스 매니지먼트와 연계되고, 웰스 매니지먼트는 거기에 대해서 파이낸싱과 연계되고, 파이낸싱은 보험과 연계되고, 이게 신용 평가와 또 신용 대출로 다시 연계될 수 있습니다. 이게 스임리스하게 연결하고 시도하고 있는 게 알리바바의 엔트 파이낸셜입니다. 이런 패턴이 우리나라도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금융회사에서만 이제 하는 게 아니라 IT에서 금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역 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쉬운 영역 중에 하나가 금융입니다. 새로운 비즈니스는 IT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이제 디지털 패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디지털 패턴이 이렇습니다. 이제는 IT 조직과 R&D 조직이 있고 매니팩처링, 즉 제조 생산 조직이 있고 마케팅 영업 조직이 있습니다. 이런 조직에서 모든 내용들이 시임리스하게 IT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결국 IT를 가지고 디벨롭하고 오퍼레이션하는 데브옵스 조직이 새롭게 크리에이션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또는 IT 조직이 이런 역할을 이제는 하나로 연계됨으로써 리딩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커스터머 석세스 매니지먼트에서 고객 패턴을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해진 시대로 접어들었다. 모든 데이터를 전부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오거나이제이션이 새롭게 부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요, 이 하나로 슬라이드 하나로 볼 수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이 한번 보시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코로나 이후에는요, 사회는 안전지향을 표방하게 되고, 기업은 더 많은 이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쪽에 대한 무게중심을 가져가게 될 것이다.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해진다. 온라인 비즈니스와 개인주의 성향, 비대면, 신기술 활용이 중요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모는 위기에 의해 파괴되고 네모는 위기를 이겨내며 네모는 위기로 인해 발전한다. 뭐가 들어갈까요? 나쁜 기업은 위기에 의해서 파괴되고 굿 컴퍼니는, 좋은 기업은 위기를 이겨냅니다. 위대한 기업은 위기로 인해 발전할 수 있습니다. IMF 이후에 제가 국내 모 회사랑 미래전략실 팀과 실리콘밸리에 가서 약 1주 정도 워크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기업의 매출은 20조, HP, IBM 같은 기업의 매출은 100조였습니다. 그때 그 기업은 우리는 언제 이런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을 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함께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업의 매출액이 현재 370조 정도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조직도 바뀌게 되고 리오거나이제이션이 발생하고 재배치가 발생할 것입니다. 근데 발전은 이런 위기 속에서 늘 잠재해 있다. 오늘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